안녕하세요. 칠레 데사르요대학 데이터과학연구소의 김희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염록소가 전체 포토 시스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네트워크적인 접근으로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전력망을 네트워크적인 관점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광합성을 연구하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식물의 광합성 과정과 전력망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 묘하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력망은 생산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송전망을 거쳐 전달하고, 만약 중간에 과부하되는 구간이 있다면 적절하게 이를 차단해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요. 광합성도 잎에 있는 염록소가 받아들인 빛 에너지를 염록소끼리 서로 전달하며 최종 목적지인 반응 중심까지 전달합니다. 또 중간에 에너지가 과하게 몰리는 곳에서는 광보호 작용이 일어나서 염록체가 광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볼 때 광합성 과정을 나노스케일의 전력망이라고 간주하고 분석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합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염록체, 염록소 이런 이름이 기억에 남아 있으실 텐데요. 잎에 있는 식물세포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염록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디스크 모양의 구조체가 있는데 이를 다일라코이드라고 합니다. 이 디스크 모양의 다일라코이드는 풍선처럼 막재질로 되어 있고 안과 밖이 구분이 됩니다. 이중 인지질막으로 되어 있는 이 막에는 광합성 과정이 진행되는 광계, 즉 포토 시스템이 끼어 있습니다. 이 포토 시스템은 포토 시스템 1,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보통 포토 시스템 2에서 먼저 빛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포토 시스템 1으로 연속적인 광합성 반응이 진행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 익숙한 염록소가 이 포토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클로로필, 즉 염록소에 빛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것이 다시 염록소들 사이에서 전달되다가 마침내 반응 중심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비로소 다음 단계로 전달되면서 광합성에 활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포토 시스템 1에는 A타입의 염록소가 대부분인데 포토 시스템 2에는 B타입의 염록소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왜 유독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곳인 이 포토 시스템 2에 두 가지 타입의 염록소가 섞여 있을까? 이번 연구에서는 그 두 가지 타입의 염록소가 전체 포토 시스템에 주는 의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화면 가운데 포토 시스템 2의 분자 구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빛을 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Light Harvesting Complex 2, 즉 LHC2는 외곽 쪽에 위치하고 받아들인 에너지는 가운데 코어 컴플렉스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중앙의 리액션 센터에서 에너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염록소 A는 LHC2와 코어 컴플렉스에 모두 위치하고 있지만 염록소 B는 특이하게 LHC2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록소에는 가운데에 마그네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을 기준으로 두 염록소 사이의 에너지 전달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프렘 레이트라 부르고, 이론적으로는 포토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염록소들 사이의 프렘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렘 레이트를 바탕으로 먼저 트랜지션 레이트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변환하면 염록소 사이의 에너지 전달 확률을 나타내는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 포토 시스템 2에 적용해서 만든 에너지 전달 확률 매트릭스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전달 확률을 염록소 노드 사이의 엣지 웨이트로 매핑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포토 시스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드는 각 개별 염록소를 나타내고 색깔은 단백질 단위로 칠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 포토 시스템 네트워크는 풀리 커넥티드의 디렉티드 그리고 웨이티드 네트워크인데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엣지 웨이트를 기준으로 상위 20%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네트워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포토 시스템의 염록소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내추럴 타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라색은 염록소 A, 붉은색은 염록소 B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염록소 구성에 따라 전체 시스템의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총 6개의 모델을 더 준비하여 전체적으로 7개의 모델 네트워크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염록소 B는 LHC2에만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코어 컴플렉스는 항상 염록소 A로 두었고, 염록소 A와 B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바꾸면서 중간 단계의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포토 시스템에 유입된 에너지의 운명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염록소로 전달되어 점프하며 포토 시스템 내에서 반응 중심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하면서 존재할 수 있고, 반응 중심에 도달한 에너지는 다음 단계의 광합성 과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포토 시스템 2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염록소에서 인트린식 디서페이션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시스템 2에 존재하는 총 314개의 염록소는 트랜지언트 스테이트로 간주하였고,
디서페이션과 반응 중심의 차지 세퍼레이션은 한번 빠지면 돌아올 수 없는 업솔션 스테이트로 매핑해서 전체적으로 316개의 스테이트로 시스템을 이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확률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마르코프 체인 분석을 해보면 에너지가 전달되어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은 엽록소에 무작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는 모든 엽록소가 랜덤하게 동일한 확률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이니셜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마르코프 체인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 시스템이 어떠한 상태로 수렴되면 그때 각 엽록소의 익사이테이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포토 시스템에 들어온 에너지가 각 엽록소를 지나갈 확률이 어떠한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확률을 다시 랜덤 확률로 노멀라이제이션해서 익사이테이션 텐덴시라고 부르겠습니다. 내추럴 타입을 대상으로 각 엽록소의 익사이테이션 텐덴시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각각의 선은 개별 엽록소의 익사이테이션 텐덴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엽록소 사이의 익사이테이션 텐덴시의 분포는 매우 상이한데 전체적으로는 붉은색으로 보이는 엽록소 B는 에너지를 모두 잃으면서 빠르게 1보다 작은 값으로 떨어지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엽록소 A는 랜덤 확률보다 2배 이상 에너지가 모이는 경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엽록소가 아닌 단백질을 기준으로 분석한 그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백질 사이의 익사이테이션 텐덴시가 서로 다양하게 분포되는 시간 스케일이 엽록소 사이에서 에너지가 다양하게 분배되는 스케일보다 굉장히 느립니다. 이는 인트라프로테인 리즘이 빠른 시간에 존재하고 엽록소별로 에너지를 재분배한 뒤에 이후에 다시 단백질 단위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인터프로테인 트랜스퍼 리즘이 뒤쫓아온다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개별 단백질을 기준으로 보아도 에너지가 분배될 때에는 엽록소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특정 엽록소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게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엽록소에는 에너지가 잘 모이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모델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올 A타입은 모두 엽록소 A만 가진 만큼 특별한 패턴 없이 굉장히 단조로운 다이나믹스를 보여주었고 올 B타입은 인터프로테인 트랜스퍼 리즘이 구별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분배가 상당히 늦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추럴 타입만이 엽록소 사이의 익사이테이션 텐덴시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불균일하게 분포하게 되는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모델은 점차적으로 그 중간 형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엽록소 사이의 익사이테이션 텐덴시가 얼마나 불균일하게 분포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지니 인덱스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니 인덱스가 높을수록 불평등, 낮을수록 평등한 분포를 의미합니다. 왼쪽의 결과를 보면 다른 모델에 비교해서 내추럴 타입이 월등히 빠른 시간에 지니 인덱스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 A 타입은 특정 엽록소의 에너지가 몰리는 일 없이 지니 인덱스가 일관되게 낮은 값을 보입니다. 올 B 타입은 지니 인덱스가 매우 늦은 시간에 높아지긴 하지만 이때는 사실상 대부분의 에너지가 이미 광합성에 사용되고 남아있는 에너지가 코어 컴플렉스의 소수의 엽록소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니 인덱스가 높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추럴 타입에서만 전체적인 시간에 걸쳐 에너지가 대부분 LHC2 지역에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을 살펴보아도 내추럴 타입인 경우에 가장 빠른 시간에 소수의 엽록소에 에너지가 몰리는 경향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응 중심에 들어온 에너지의 확률을 바탕으로 광합성 효율을 추산해보면 엽록소 B를 점점 늘려갈수록 광합성 효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내추럴 타입의 광합성 효율은 다른 에너지 손실이 반영되지 않는 이상적인 에너지 전달을 가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실험으로 밝혀진 광합성 효율의 최대값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엽록소 A와 B의 분포 상태가 가장 높은 지니 인덱스를 보이면서도 준수한 수준의 광합성 효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추럴 타입에서 유독 에너지가 LHC2 지역에 그리고 불평등하게 소수의 엽록소에 몰려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위해 네트워크 특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노드의 크기와 색깔로 노드들의 비트윈네스 센트럴리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중앙부에 위치한 반응 중심 엽록소들이 높은 비트윈네스를 보이는데 이로 인해 전체 포토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반응 중심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LHC2 지역의 특징인데요. 소수의 노드들이 쌍을 이루며 높은 비트윈네스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엽록소들이 기존의 MPQ 분자로 알려진 엽록소들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MPQ는 잎에 과량의 에너지가 유입되면 광피해를 막기 위해 포토 시스템에서 회로를 차단하는 두꺼비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포토시스템2는 특유의 엽록소 A, B의 조합으로 인해 태양에서 흡수한 에너지가 LHC2 지역에 유도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비트윈네스가 높은 엽록소들을 지나쳐갈 공산이 큰데 마침 그곳이 NPQ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으로서는 언제든 광포화 상태에 대응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마치 잠재적인 물질을 소방관 옆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름처럼 태양빛이 뜨거우면 식물이 광피해를 입기 쉬운데 비대너지를 받아들이는 첫 단계인 포토시스템2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타입의 엽록소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LHC2 쪽으로 그리고 NPQ 분자 쪽으로 유도하여 광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일본 국립기초과학연구소의 광합성 연구팀과 칠레 딸카 대학의 수학과 연구팀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공동 연구로 함께 해주신 분들과 연구에 소중한 의견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